아는 만큼 줄이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이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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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제가 왜 말을 살짝 그렇게 했을까요? 네. 절세 미남. 네.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정말 절세에 관한 것들 네. 모두 물어봐 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이거 개인적인 건데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대부분의 분들은 네. 세무사분들께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잘 의뢰 안 하시죠? 그렇죠. 뭐 그렇게 접할 기회가 잘 없죠. 네. 네. 또 회사원이신 분들도 또 이런 거 궁금한데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 절세 미남이 있잖아요.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실시간으로 모든 반디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많이 궁금했어요. 네. 내년도죠. 2022년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같은 뭐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이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액에 대해서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고요. 네. 250만 원까지는 차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거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내년도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신고하는 것, 납부하는 것, 네. 의무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죠? 가산세를 내죠. 돈 내야 됩니다. 네.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요. 최근에 가상자산, 뭐 이른바 저희가 그냥 네. 쉽게 생각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터 일단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뭐 제 개인적인 뭐 견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상화폐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소득에 대한 형평성이 생기겠죠. 누군가는 이제 비웃듯이 나는 돈이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수에 해당하는 케이스겠지만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세청이 사실 검찰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국세청이 좀 한 수 위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포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 수는 없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우, 도망 못 가요. 네.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쪽에도 진출을 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네. 내가 뭔가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수익이 생긴다면 여기에 대한 소득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뭐 벗어날 수가 없죠.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네. 알려주신다고요? 네, 종합소득세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부분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지 이자를 받든지 배당을 받든지 뭐 어디 복권에 당첨이 되든지 모든 것에는 세금이 다 붙어 있는 부분인 건데 그 모든 그 소득을 다 총칭해서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1년치를 쫙 모아서 한 번에 내게 됩니다. 내년도에.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자는 오롯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금을 나라에서 떼어간다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때에는 내가 받은 게 당연히 그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어서 받은 줄 알았는데 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15.4%를 떼던가요? 맞습니다. 지방세까지 해서 15.4%에 해당을 하고요. 네. 소득세법
개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자 소득도 있었고 배당 네. 소득도 있었고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근데 기타 소득은 뭐예요? 기타 일단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네, 소득세법은. 기타 칠 때 받는 세금은 아닌 건 알아요. 그렇죠. 기타 칠 때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기타죠. 그 실질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소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냐면 네. 그 이자 그리고 이제 배당 그리고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 기타 뭐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소득에 있어서 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래도 몇 가지 예외인 게 있어 하는 게 있나요?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네. 그 많은 소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 그 열거되는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강의도 하시고 부동산도 있으시고 이자도 받으시고 배당도 받고 퇴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기는 한데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왜 그분은 이렇게 많은 소득으로 쪼개서 소득이 발생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그 소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세율에 대한 계산 방식도 조금씩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한 번에 버시는 분하고 이렇게 쭉 나눠서 5천만 원, 똑같은 5천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세금이 다르게 되죠. 우리가 그 세금 종합소득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합산과세, 뭐 맞습니다. 종합과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종합과세라는 게 너가 합치는 거죠. 예, 모든 벌었던 모든 돈에 대한 걸 합칠게 네. 하는데 어떤 거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분류과세라고 칭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퇴직금하고 양도 이 두 가지는 분류과세입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긴 하지만 네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붙는 개념이 합치지는 아니고 않겠다라는 합쳐지지 않고 분류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세금을 매길게 네네. 라는 거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도 보면은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일정 수준까지 전기를 썼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전기세가 나오지 않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전기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누진세 형식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6%부터 45%까지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득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45%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부분, 그리고 4.5%의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거의 50%죠. 네. 근데 종합과세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한 200만 원에 대한 뭐 강연 수입이나 이 정도가 있었는데도 절반인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세 같은 개념이네요. 네네. 그래서 합산돼서 과세된다라는 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합산과세가 정말 좋은 개념이 아니었군요. 국가 입장에선 좋죠. 국가 입장에선 좋은데 개인 입장에서는 네. 그냥 이거 좀 나눠서 그거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생각도 공부가 들겠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절세 미남이 필요하다. 네, 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세요. 오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실시간으로 문자창이나 반디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다양해서요. 뭐 네네.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너무 많아서 조금씩 나눠서 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소득부터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금융소득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금융소득. 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친절하게 15.4%의 원천징수의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자만큼을.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겠죠. 나는 세금을 낸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저 세금이 몰랐어요. 계속 매달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15.4 듣고 네. 생각보다 많이 떼가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자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런데 그 15.4%는 우리나라 그 세율 구조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적게 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은 15.4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은행에서 열심히 15.4%를 내신 다음에 1년치를 쭉 봤더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네. 그러면 내 근로소득과 나머지 모든 소득하고 다시 합산해서 45% 구간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머지 한 30% 정도 되는 이자 소득을 또 내는 겁니다. 그게 종합소득과세. 그렇군요. 그러면 왜 15.4%가 법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처음에 당연-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법이 그렇대요. 15%면 15%고 16이면 16이면 그게 15.4. 14%가 원래 세율이고요. 네.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하. 10%를 그 본세에 따라간다. 아. 그러니 1.4가 또 붙는 거죠. 그래서 15.4가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으려면 엄청난 이자 소득이 발생하려면 이자 소득으로만 2천만 이자도 원이 있는데 요즘에는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배당 배당 소득까지 소득도 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2천만 원이 되실 수도 있죠. 2천만 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네.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는 그렇죠. 잘 챙겨가면서 뭐 재테크나 투자를 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1년마다 리셋이 되니까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한 1,900만 원 정도까지 이자 소득을 받으시면 은행한테 이제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 필요 없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요. 그렇구나. 앞으로 팁이죠. 농담하실 때는 네. 왼쪽 눈을 2번 깜빡여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게 신기하니까 네네네.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자, 다음은 사업소득 좀 살펴볼게요. 사업소득. 네. 그 사업소득은 사실 이제 세무사를 가장 많이 만나 뵙는 분들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부동산 이외의 모든 것들이 사업에 해당할 수가 있죠. 식당도 사업인 거고요. 네. 온라인 쇼핑몰도 사업이신 건데, 이 사업소득은 매출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든지 음식을 팔든지 하면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일정 경비율이 업종별로 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율만큼의 비용 공제해주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 같은 세무사한테 맡겨서 악착같이 쓰시는 경비들을 다 찾아내서 장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 아무래도 개인이 하려다 보면은 네. 그냥 내 마음 같아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경비를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네네. 그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또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악착같이 맞습니다. 악착같이 찾아드립니다. 비용을 또 절감받을 수 있어요. 경비를 절감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근로소득은 이제 가장 비용 공제가 없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억울하신 분이죠.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해봤지만은 이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세금을 다 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근로소득 공제라고 일정 정액으로 이제 정률로 퍼센트로 이제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그거 이외에도 비과세 소득이 근로소득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20만 원 이하로 운전 자가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케이스에서는 비과세. 그리고 10만 원 이하로 회사에서 지원받는 식대도 비과세. 그리고 10만 원 이하로 보육수당, 자녀수당 이렇게 받는 부분도 비과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용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일용직 소득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15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다. 그러나 종합과세되지는 않는다. 어렵죠. 이것도 분리과세라는 네네, 건가요? 네. 따로 계산할게.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네. 따로 계산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나의 상황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네.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원의 여행.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절세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지금 저희가 분류과세 또 합산과세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기타 소득 이야기 네. 또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네, 기타 소득이 이제 열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복권을 매일 당첨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생전에 딱 한 번 당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저작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양도를 했었을 때 이런 소득도 기타 소득이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네. 강의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강의를 하는 케이스들, 일시적인 강연료도 기타 소득.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네. 미술품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술품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군요. 네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떤 식으로 경비를 빼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 좀 많은 이제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이하게도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에 대해서 우발적인 경우에는 한 60%가 되는 부분인 거고, 서화나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해서는 80% 아니면 90% 정도의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예요?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에 해당을 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을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들어가는 거군요. 네네. 앞에서 설명해 주신 소득들 종합과세 하는 것들 지금 네. 쭉 나열한 거 맞죠?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제한선은 있네요. 이 선을 넘어가면은 종합과세. 네. 그리고 그 밑은 그렇죠. 분류과세. 분리과세 하는 네. 것들도 공전이 있고요. 되고 있고요. 네. 네. 1년 동안 발생한 종합과세되는 소득 금액 모두 합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공제액을 우리가 차감받는 건가요? 네. 그 종합소득 공제 중에 가장 막강한 게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요? 네. 가족이 많으면은 네. 공제를 부양 가족이 많잖아요. 네. 밥을 엄청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밥을 먹고 배우자도 먹고 자녀들도 먹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해줍니다. 저는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네. 안 봐주나요? 그 근로자의 4명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안 안 되는 봐주는구나? 것 같고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이 이제 150만 원씩 되는 부분이 있고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경로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해주고요. 네. 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어. 그리고 뭐 보험료 낸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도 있고 주택자금 공제도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열거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정산 특집에서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요. 연말정산 때 특집으로다가 네. 준비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지 모르고요. OX 퀴즈도 준비하고 아하. 여러분들께 이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 못했네요. 네. 하지만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그렇죠. 매주 화요일은 절세 민원과 함께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무에 관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 신청하시거나 방송 중에 질문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045번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상담도 해드리고 무료잖아요.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상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